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탐욕이 인간을 악마로 만드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거대한 범죄 제국의 황제가 되었다가 결국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권력, 돈, 그리고 무한한 탐욕.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은 인간 악의 극한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980년대 부산의 허름한 달동네. 김철수라는 이름의 25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건설업 막내 직원이었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에겐 거짓말이 숨쉬기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 훔친 급식비를 길에서 주웠다고 말하고 남의 숙제를 베껴서 밤새 열심히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엄마, 나 시험 100점 받았어. 실제로는 30점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도장을 훔쳐 위조한 성적표를 들고 웃는 어린 철수. 그 순간 그의 눈에 떠오른 것은 죄책감이 아니라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5년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철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이 급하게 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철수야, 급한데. 철근 공급업체 좀 알아봐라. 철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가짜 업체를 만들어 중간에서 차액을 빼먹는 것이었죠. 그는 밤새 가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친구를 매수해 가짜 업체의 사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철근을 절반 가격에 구입해 정상가로 납품했죠. 첫 사기로 벌어들인 돈 2,300만 원. 그 돈을 세며 철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쉬운데? 왜 모든 사람들이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지? 이것이 거대한 악의 제국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첫 사기의 성공은 철수를 더 큰 범죄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곧 건설업계의 어두운 면을 파고들기 시작했죠. 정직한 놈들은 평생 종살이나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게임의 룰을 바꾸는 놈이지. 철수는 조폭 조직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산 최대 폭력 조직인 해룡파의 2인자 박서군과의 만남이었죠. 건설업이 돈이 되냐? 형님, 건설업은 금광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힘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첫째, 철근 빼돌리기. 건설 현장에서 고급 철근을 빼돌려 중고로 팔고 그 자리에 저급 철근을 채워 넣었습니다. 둘째, 입찰 담합. 다른 업체들을 위협해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낙찰받는 구조를 만들었죠. 어느 날 밤, 한 하청업체 사장이 이를 고발하려 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신고하겠어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의 사무실에 조폭 3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생각을 다시 해보시죠. 따님이 대학생이라고 들었는데 길거리가 요즘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청업체 사장은 결국 입을 다물었고 철수의 불법 네트워크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3년 후 철수는 자신만의 건설회사 대한건설을 차렸습니다. 불법으로 모은 자금 50억 원을 미천으로 한 것이었죠. 이제 시작이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러운 방법만이 진짜 성공을 가져다 준다. 1990년대 초 철수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건설업 사기꾼에서 정치권과 손잡는 거대한 로비스트로 변신한 것이죠. 그의 첫 번째 타깃은 부산시의 한 시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부산 신도시 개발 사업 관심 없으십니까? 철수는 검은 봉투를 테이블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천만 원이 들어있었죠. 이건 단순한 후원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할 사업의 선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철수는 알았죠.
권력도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철수의 정치적 네트워크는 급속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 서울의 국회의원, 심지어 검찰 간부까지 그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자금 세탁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합법적 후원금으로 포장하는 것이었죠. 사장님, 김 검사가 우리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김 검사? 작년에 골프장에서 만난 그 친구 말이야? 걱정 없어. 그 사람 아들 미국 유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실제로 며칠 후, 김 검사는 철수의 수사를 축소 진행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 대한건설 김철수 회장이 올해의 경영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연 매출 1조 원 기업으로 성장시킨 놀라운 성과를 인정받았는데요. 하지만 시상식 뒤편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대한건설. 뭔가 수상하지 않나요? 조심해요. 그쪽과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론사 간부들도 마찬가지고. 철수는 이미 언론까지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비판 기사를 쓰는 기자들에게는 광고 중단으로 압박하고 순종적인 기자들에게는 특종을 제공하며 길들였죠. 이제 나는 그냥 기업가가 아니다. 나는 이 나라의 숨겨진 권력자다. 정치인들도 검사들도 기자들도 모두 내 손 안에 있다. 2000년 철수는 마침내 재벌 5대 그룹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 철수의 탐욕은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사업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필리핀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 스위트룸. 철수는 동남아 최대 마약 조직의 보스 미스터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루트.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장님, 제가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못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철수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한국의 세관원, 항만 관계자, 심지어 외교부 직원들의 명단이 적힌 파일이었죠. 이 사람들 모두 제 사람들입니다. 철수의 마약 밀수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첫 번째 루트, 건설 자재 컨테이너. 철근과 시멘트 포대 사이에 마약을 숨겨들여왔습니다. 두 번째 루트, 원양어선. 공해상에서 마약을 전달받아 수산물과 함께 반입했죠. 세 번째 루트, 외교 가방. 매수한 외교부 직원을 통해 외교 가방에 마약을 숨겨들여왔습니다. 부산항 제3부두 새벽 2시. 철수의 부하들이 컨테이너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물건 확인됐습니다. 순도 95% 헤로인 50kg입니다. 이걸로 500억은 벌겠군. 원가가 5억이니까. 이익률 1000%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돈 세탁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마약 수익금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만들 것인가? 철수는 케이맨 제도, 스위스, 싱가포르에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습니다. 마약 수익금을 이 회사들을 통해 복잡하게 이동시킨 후 해외 투자금이나 수출 대금으로 포장해서 한국으로 들여왔죠. 김 회장님, 이번 거래액이 2억 달러입니다. 어느 계좌로 이체해드릴까요? 3개 계좌로 나누어서.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대한건설 계좌로 시설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해주세요. 철수의 마약 조직은 점점 거대해졌습니다. 부산, 서울, 대구의 유통망을 구축했고 각 지역의 폭력 조직과 손을 잡았죠. 하지만 조직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철수의 오른팔이었던 박서군이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이제 그만하자. 너무 위험해졌어. 마약은 선을 넘은 거야. 형님, 지금 와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언제인데?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한 게 다 물거품이에요. 박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마약만은
그 순간 철수의 눈에서 사리가 번뜩였습니다.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길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심지어 오랜 동업자라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간의 탐욕이 마지막 인간성마저 집어삼키는 순간이었습니다. 2005년 철수의 제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대한건설의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수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존재였죠. 대한건설 회계팀 차장 이민호. 그는 철수의 비자금과 마약 수익 세탁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민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검찰에 가려고 해.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건 너무 큰 범죄야. 당신 위험하지 않을까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나서야 해. 하지만 이민호는 몰랐습니다. 그의 사무실 전화가 도청되고 있다는 것을. 사장님, 이민호가 움직입니다. 철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처리해. 이민호는 중요한 자료를 보여주겠다는 거짓 연락에 속아 야산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철수의 신복 3명이었죠. 제발, 저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민호는 그날 밤 야산에 생매장되었고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건설 자재업체를 운영하던 김 사장은 철수의 철근 빼돌리기 현장을 직접 목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검찰에 제보하려 했죠. 하지만 철수는 더 교묘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 사장님, 따님이 참 예쁘게 생겼더군요. 대학교 2학년이라고 들었는데. 그들은 김 사장의 딸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부인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장 보러 가시던데. 제발 가족들은. 그럼 알아서 하시죠. 말씀드릴 건 다 드렸으니까. 며칠 후, 김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한 비관 자살이라고 적혀 있었죠. 한국일보의 탐사기자 박진수는 6개월간 철수를 추적한 끝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마약 밀수 현장을 찍은 사진과 녹음 파일이었죠. 부장님, 이번엔 확실합니다. 대한건설 김철수의 마약 밀수 현장을 완전히 잡았어요. 박 기자, 이거 확실해? 상대가 상대인데. 네, 확실합니다. 내일 일면 톱으로 갑시다. 하지만 박 기자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적한 산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대형 트럭에 치여 즉사한 것이죠. 이상하네. 브레이크 자국이 없어. 트럭 운전사는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CCTV도 고장 나 있고 박 기자의 차에서 발견된 것은 불에 탄 서류 뭉치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이란 게 뭐냐?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다. 나에게 대항하려는 자들은 모두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질서다. 마침내 철수는 자신을 수사하던 검사까지 제거하려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정민 검사였죠. 검사 한 명 처리하는 게 얼마나 들어? 사장님, 검사는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 지금 나를 감옥에 보내려는 놈이 있는데 위험을 따져?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다른 변수가 생겼습니다. 철수의 측근 중 하나가 검찰에 자수한 것입니다. 그는 철수의 살인 명령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검사님, 이민호 씨 살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님도 자살이 아닙니다. 강제로. 이 순간 철수의 거대한 범죄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봄, 철수가 그토록 믿었던 완벽한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죠. 새벽 3시,
철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선적 목록이 필리핀 경찰에 넘어갔어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내부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미국 DEA까지 개입했어요. 철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년간의 마약 거래 내역이 모두 담긴 목록이 당국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필리핀, 미국이 공조수사에 나섰습니다. 철수의 국제적 범죄 네트워크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철수의 회계 담당자였던 최 부장이 스위스 은행 계좌 내역과 함께 검찰에 자수했습니다. 검사님, 이건 김철수 회장의 해외 계좌 전체 목록입니다. 총 2조 3천억 원이 숨겨져 있어요. 그는 또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에는 살인 청부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이민호 차장, 김 사장, 박 기자 모두 회장이 직접 지시한 살인입니다. USB에서 발견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살인 청부 대상자 명단 17명. 각 살인에 지급된 금액, 건당 5억에서 20억. 증거인멸 방법 상세 계획. 시체 처리 장소 GPS 좌표. 이건 단순한 경제 사범이 아닙니다. 연쇄살인마입니다. 국제적 마약 카르텔의 한국 지부장이나 다름없어요.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철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매수해둔 고위 공직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국장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100억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김 회장, 이제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국제적 이슈가 되어버렸고 미안합니다. 하나둘 철수를 버리고 떠나는 권력자들. 그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충격적인 보도. 재벌 5위 대한건설 김철수 회장이 마약 밀수와 연쇄살인 혐의로 수배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17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며 뉴스가 나간 후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괴물이 우리나라 재벌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17명을 죽인 살인마가 기업인 상까지 받았다고요? 이 나라가 정상인가요? 인터넷 댓글들. 김철수 사형. 500년 감옥도 부족하다. 저런 놈이 어떻게 재벌이 될 수 있었지?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철수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공항과 항구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였죠. 여권 좀 보겠습니다. 가짜 여권을 들고 출국을 시도하던 철수는 공항 출입국 관리소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김철수, 당신을 살인, 마약 밀수, 조직 범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철수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절망이 엿보였습니다.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수는 수갑을 찬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한때 권력과 돈을 움켜쥐었던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피고인 김철수는 1985년부터 2007년까지 22년간 다음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살인죄 17건. 둘째, 마약 밀수 및 판매 126건. 셋째, 조직폭력 동조 및 교사 43건. 넷째, 불법 정치자금 제공 89건. 다섯째, 공금 횡령 234건. 여섯째, 증거인멸 및 증인 협박 67건. 일곱째, 외환관리법 위반 156건.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총 4조 7천억 원에 달하며 17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민호 차장의 부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 남편은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려다가 저 악마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벌해 주세요.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박 기자의 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제 아들은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이 그 아이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진실을 쓰려다가 저 인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이는 모두 동업자들의 단독 범행이며,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검찰은 철수가 직접 녹음한 살인 지시 테이프를 공개했습니다. 이민호를 조용히 처리해. 절대 흔적을 남기면 안 돼. 가족들한테도 모르게. 법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석의 철수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재판 마지막 날, 철수에게 최후 변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그냥 성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하지만 그의 변명은 아무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김철수의 범죄는 인간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극악무도한 것들입니다.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국가와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살인죄 무기징역 17건, 마약밀수죄 징역 30년, 조직범죄 징역 25년, 횡령죄 징역 20년, 기타 범죄 징역 108년, 총합징역 500년에 처합니다.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잘했다. 500년도 부족해.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긴 형량도 죽은 가족을 되돌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나서는 철수.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철수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철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중얼거렸습니다. 500년. 내가 500년을 살 수 있을까? 서울 동부구치소 독방 A-47호. 철수는 2평짜리 차가운 독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5378번. 면회 왔다. 하지만 면회객은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를 포기했기 때문이죠.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철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리는 철수. 이게 나인가? 김철수가 맞나? 그의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구부정해졌습니다. 500년 형을 받은 남자는 이미 늙어가고 있었죠. 20년 후 2028년 철수는 간경화와 당뇨 합병증으로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관의 냉담한 진단.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0년 형 받은 놈이 겨우 20년 만에 죽으면 너무 싸게 가는 거 아냐? 생의 마지막 순간, 철수는 자신이 죽인 17명의 얼굴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이민호 차장의 간절했던 눈빛, 김 사장의 절망적인 외침, 박 기자의 정의감 넘치는 모습.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17명의 목숨이 그깟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건데. 하지만 후회는 너무 늦었습니다. 2029년 3월 12일 철수의 죽음. 새벽 3시 47분 김철수는 감옥 의무실에서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임종을 지켜보지 않았죠. 뉴스 보도. 연쇄살인과 마약밀수로 징역 500년을 선고받았던 김철수 전 대한건설 회장이 어제 복역 중 사망했습니다.
향년 74세였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지옥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 17명의 원혼이 저승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500년 살지도 못하고 죽었네. 참 무책임한 놈이다. 철수의 시신을 받아갈 가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연고 시신으로 화장되어 납골당 한 구석에 안치되었죠. 하지만 그 납골당 이름표에는 번호만 적혀 있을 뿐 이름은 없었습니다. 10년 후 2039년 한 대학생이 범죄학 리포트를 쓰기 위해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이런 인간이 정말 있었구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지? 옆에 있던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은 이제 악마의 대명사가 되었지. 김철수처럼 되지 마라는 말이 경고의 의미로 쓰이고 있어. 김철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한때 그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어땠나요? 50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겨우 20년 만에 차갑고 외로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고 그의 무덤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7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수많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대가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권력과 돈을 얻기 위해 양심을 팔아버리면 결국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김철수는 죽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탐욕은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끝없이 더 큰 욕심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파멸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더욱 큰 힘이 됩니다.